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 전략가로 평생을 살아온 미 해병대원이 고작 8살 된 한국인 초등학생에게 30초 만에 처참하게 패배를 맛본 것인데요. 베트남전 참전과 미 국방부 전략연구소까지 거친 베테랑 전 미 해병은 전술과 전략으로 중무장된 디지털 전장에서 한국의 무서움을 느끼고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다고 합니다. 언어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어린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한국은 모든 남성들이 이미 체계적인 전투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미국에 알리자 미 국방부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47년생 윌터 브루넬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78살이 되었죠. 20세 초반의 젊은 날에는 미 해병대원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 실전 경험이 있었고, 그 후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미 국방부 소속 전략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인생을 표현하자면 전쟁과 전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죠. 강인했던 저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이 무너졌고 나이가 들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퇴를 한 후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우울하지는 않았어요. 은퇴를 했을 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있었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늙은 할아버지였고 어린 손자들과 놀기에는 최신 기술 앞에 한없이 무너져야 했어요. 은퇴 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조용한 삶을 살며 그저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작전 계획도 제게 아주 먼 이야기였죠. 제 하루는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읽고 실버 커뮤니티에서 바둑이나 체스를 두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여기에 어린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했고 꽤나 만족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제이크가 제 앞에 앉아 게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게임 한 판 하자. 그런 손자 제이크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게임이라니 그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장난감 아닌가?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제이크, 할아버지는 그런 거 모른단다. 예전엔 실전에서 몸으로 싸우긴 했지만 저런 조그만 상자 들여다보면서 싸운 적도 없고 게임이라니. 그건 제이크처럼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이크는 지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게임패드를 흔들며 아주 당차게 말했죠. 할아버지 이거 그냥 조작법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애들만 하는 게임도 아니고요. 전쟁도 전략 싸움이잖아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고 엄폐하고 작전도 짜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린 손자 제이크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전쟁과 전략이라니 이 조그만 화면 속에서 그게 가능한지 단순히 어린아이들 놀이 정도로 생각했던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자가 말하는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실행해보니 화면에는 아주 실감나는 전쟁터의 모습이 보였어요. 사막, 숲, 도시,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전쟁 실전에 투입이라도 한 듯 집중을 했지만 문제는 마음과 다르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다가 금세 적에게 저격당했고 패배의 연속이었죠. 할아버지, 자꾸 그렇게 적에게 노출되면 안 돼요. 엄폐물 뒤에 숨어서 접근을 해야죠. 우리의 작전 기억 못해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무조건 돌격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손자 제이크는 베트남 참전 경험까지 있는 할아버지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더 잘 알지. 근데 이게 마음이랑 다르게 움직여서 그래. 자꾸 저 캐릭터가 말을 안 듣고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데? 손자 제이크는 이내 본격적으로 제게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듣고 있다 보니 문득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기억이 떠오르며 지금은 역할이 바뀌어 제가 신병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게임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엄폐하고 조준하고 또 사격하는 방법을 익히려 하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죠. 전장에서 날아다니던 본능, 즉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라이프 워크숍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은퇴 후 게임을 배우는 노인들이 꽤 있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실버게이머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은근히 서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아주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즐기기 위한 노인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땐 전쟁터에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다 늙어서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참 씁쓸하네. 가상 전장에서는 완전 신병이지 뭐. 그래도 신병 때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면 가상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날이 오지 않겠어? 서로를 응원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저희는 함께 노력했어요. 게임 속에서 전술을 연구하고 현실의 군 경험을 토대로 작전을 짜며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게임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조작법도 익혔고 엄폐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죠. 물론 아직 손자나 노인 모임 친구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적을 포착하고 사격하는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던 새벽 3시에 문득 게임을 떠올렸어요. 새벽 3시니까 지금쯤이면 한산하지 않을까? 낮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면 오히려 연습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새벽 3시에 게임에 접속을 했고 게임방에 나타난 한국 유저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이 시작하고 고작 30초 만에 화면이 붉게 물들었고 머리 위에는 헤드샷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뭐야, 오류인가? 무슨 시작하자마자 헤드샷이야.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부활한 뒤 다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엄폐물 뒤에 숨어서 상대를 기다리려던 바로 그때 또 20초 만에 두 번째 사망을 했어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오류인 것 같은데 아니면 상대가 핵을 쓰는 건가? 바로 그때 화면 속 채팅창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배세요. 왜 이렇게 느리세요? 거북이세요? 8살짜리 한국 초딩한테 30초 만에 바로 헤드샷 맞았죠. 네, 1분도 못 버티죠. 현실이죠. 상대는 8살짜리 한국 초등학생이었고 지금껏 저를 30초 안에 쓰러뜨린 적이 게이머도 핵을 쓰는 적도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차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곧바로 재도전을 했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았죠. 제가 총을 겨누기도 전에 한국 초등학생은 이미 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마치 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초등학생은 벽을 넘고 하늘을 날고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정말 현란한 전술을 보였어요. 바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정말 전투였고 난 한국의 8살짜리 초등학생한테 완전히 압도당했어.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전술과 전략을 쓸 수 있지?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거지? 정말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떠다녔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다 늙은 노인이 주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게 이 패배는 단순한 게임 속 패배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전략적 사고, 전장 경험, 신속한 판단력, 이 모든 것이 게임 속 한국 초등학생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압도당했죠. 이건 단순한 반응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심지어 저 어린아이들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움직인다니 믿기가 어려운데 저는 전장을 누비던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저는 적의 움직임을 읽고 전술적으로 위치를 잡으며 팀원들과 협력해 적을 섬멸하는 법을 익혔죠. 그러나 게임 속에서 만난 한국 초등학생들은 마치 정예 특수부대처럼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은 단순히 총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팀워크, 신속한 정보 공유, 예측 불가능한 기동 등 대단했어요. 저는 분명히 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엄폐물을 이용해 반격할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쳤으나 상대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박자 빠르게 대응했어요.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결코 우연이 아닌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던 끝에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떠올려 보니 전쟁을 겪은 나라였고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였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나라입니다. 제가 1980년에서 90년대 국방부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며 한국군과 협력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군은 철저한 훈련과 조직적인 전술 운용으로 미군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정신과 훈련 방식이 게임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충격이 컸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디지털 전투 민족일 수도 있겠는데? 제 인생에 패배란 결코 없었으며 전장을 연구하던 과거의 습관대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디지털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었죠. 은퇴 후 여행을 간 적도 없었고 수많은 궁금증을 품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으로 저는 곧장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도 제 스스로가 웃겨서 웃음이 나오긴 했어요. 은퇴하고 가는 첫 여행이 게임 때문에 한국이라니 나도 참 병이다 병이야.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게이머들은 단순한 좋은 플레이어가 아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의 전술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고 배울 것과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강남 도심 한복판에 무수히 많은 PC방이라는 간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였고 게임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이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비싸 보이는 수십 대의 현란한 컴퓨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청소년부터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인기 게임 순위와 이벤트 정보가 한가득 있었고 주방에서는 라면과 간식 그리고 각종 밥류 등의 요리들이 조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감탄을 하며 저는 PC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내 한쪽 구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 무리를 발견했는데 그들은 헤드셋을 쓰고 빠르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으며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좌측 엄폐, 후방 체크해, 여기 지원 요청, 정면적 접근 중, 2층 클리어. 오케이, 다음 포인트로 이동. 저는 순간 베트남전에서 무전기를 통해 교신하던 시절이 떠올랐고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정말 훈련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게이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충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정말 전술을 이해하고 훈련하고 팀워크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PC방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여긴 하루 종일 이렇게 붐비나요? 그럼요. 학교 끝나고 애들이 다 몰려오죠.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도 정말 전술적으로 게임을 하던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한국에선 게임도 곧 경쟁이에요. 이기기 위해선 철저한 연습이 필요하죠.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았고 한국인들이 왜 게임을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미국에서 게임은 주로 오락 정도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게임이 곧 경쟁이었고 이기기 위해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한국인들의 게이밍 능력은 결국 단순한 개인 실력이 아니라 문화적인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입시 경쟁, 빠른 사회 변화, 군대 경험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고 그 정신이 디지털 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 파악을 한 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익혀보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친절해서 지내는 내내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외국인의 노인인 저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서 쏟아졌고 이런 부분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연도 문화도 체험하긴 했지만 PC방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일전 배틀그라운드 리매치 이벤트에 관람자로 초대를 받았고 궁금했습니다. 한일전이라는 단어는 스포츠 경기에서만 들어본 줄 알았는데 게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듯 했죠. 경기 당일 저는 대형 e스포츠 경기장에 도착했고 수백 명의 관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선수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와, 이게 게임 경기장이라고? 정말 대단한데?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 경기를 보려고 왔다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내 무대 위에는 각 팀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헤드셋과 키보드를 손에 쥐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관중석에서는 한국과 일본 팬들이 각각 응원 깃발과 구호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죠.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사회자는 외쳤어요. Ladies and gentlemen, 오늘의 한일전 리매치 배틀그라운드 전장이 곧 열립니다. 신기하게도 저 역시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드디어 게임이 시작되었고 한국팀과 일본팀은 각자의 스타일로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 초반부터 한국팀의 움직임이 매우 익숙한 패턴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팀은 개별적인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팀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술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팀이 하객진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좌우 측면으로 포위망을 넓히고 적이 도망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후 1.4, 즉 집중 포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그야말로 실전 같은 전투 방식의 플레이를 보여줬죠. 이건 제가 50년 전 베트남전에서 직접 겪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부대가 적을 유인하고 포위해 섬멸하는 방식과 똑같았고 순간 손끝이 저릿하며 50년 전 전장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심지어 한국팀은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적 spotted, 좌측 건물 2층 엄폐 후 각도 잡아, 저격 준비, 푸시한다. 그들의 대화는 군대식 교신과 전혀 다를 바 없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으며 불필요한 잡담도 없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되었고 팀원들은 완벽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였죠. 저는 한국팀의 플레이를 보며 숨을 죽였어요. 마치 베트남 밀림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포위하는 작전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과거의 메모리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경기의 막바지 한국팀은 일본팀을 완벽하게 포위하며 마지막 교전을 펼쳤습니다. 총격이 오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죠. 최후의 한 명 처리 완료, 위너 위너, 치킨 디너. 한국팀이 승리하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저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껏 찾고 있던 것은 단순한 게임 실력이나 기술이 아니었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게임이라는 전장에서 발현되는 한 민족의 전략적 사고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 존경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군과 함께 했을 때도 참 멋진 나라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디지털 전장에서도 본인들의 굳은 정신이 묻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화면 속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찬 경기장에서 함성을 지르며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다녀온 경기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규모였죠.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한국의 스타크래프트였어요. 한국에서는 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20세기 초반의 권투 경기 같은 분위기네?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의 게임 역사를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문화, 그리고 본좌로 불리는 선수들과 이묘환이라는 전설의 사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을 지배하는 프로토스의 신 홍진호, 그 외에 수많은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이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며 그야말로 신화처럼 남아있었죠. 한국에서는 게임이 곧 전투였기에 단순히 빠른 손놀림을 넘어 전략, 심리전, 기만술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를 견제하며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의 영상을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프로게이머가 손으로 조작하는 대신 발로 키보드를 조작하며 경기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전장에서 손을 다친 채 끝까지 싸우는 전우들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세상에, 전장에서 손을 잃어도 싸울 수 있는 법을 이들은 이미 터득한 거야? 이 나라는 전투 본능이 유전자에 새겨진 대단한 나라야. 전략과 전투가 피 속에 흐르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를 위해 적응하는 DNA가 있는 거야. 정말 충격적인 광경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대단한 경험을 곱씹으며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게임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PC방, 그리고 경기장에서 마주했던 젊은 게이머들의 엄청난 집중력과 전술적 사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전설들에게서 본 전략적 사고의 깊이가 저라는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미국의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서 전장에서의 경험과 군사적 통찰력을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저 역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홀로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른 이야기로 접근을 하며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군대는 바로 한국 PC방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제게 질문을 던졌고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이어서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윌터, 당신은 전장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싸웠고 전쟁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국에 다녀왔고 가장 무서운 군대가 한국의 PC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우리 미국인들은 게임을 그저 오락으로 취급하고 말죠. 그러나 한국의 젊은이들, 하다못해 초등학생들까지도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루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전략과 정보, 그리고 팀워크였죠.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오랜 세월 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전장을 꼽으라면 저는 바로 한국의 PC방입니다. 제 말에 진행자는 아주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PC방을 인상 깊은 전장으로 꼽는다는 게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스튜디오에 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스크린에는 한국의 스타크래프트 리그 경기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속에 이묘환, 이윤열, 홍진호 같은 한국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등장하는 화면을 보며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PC방을 가봤어요. 거기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게이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술 훈련 같은 존재였죠. 한국 게이머들은 개별적인 전투 능력보다 전술적 사고와 협력을 중시했고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전장의 지휘관들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들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전사들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군대는 한국 PC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PC방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마저도 총을 쏘는 것이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실행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새벽 3시에 접속했을 때 저를 30초 만에 전멸시킨 상대를 기억합니다. 그 상대는 한국의 8살짜리 초등학생 아이였죠. 그 아이는 막무가내로 총을 난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움직임으로 저를 유인했고 정확한 순간에 공격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아이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정확히 실행하고 있던 거였죠. 단순한 반응 속도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이어 저는 더 말을 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전술적 사고였어요. 8살짜리가 그런 전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게임을 단순한 놀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에게 있어 게임은 그야말로 디지털 전투였죠. 한국에 대한 감탄을 쏟아내고 방송 말미에 감회를 담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대에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고 50대에는 미국 국방부의 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했어요.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전략, 그리고 적을 예측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놀랍게도 한국에서 그 모든 요소를 게임을 통해 접할 수 있었어요. 미래의 전장을 이끌 인재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감히 확신하지만 바로 한국 PC방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섰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전 세계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스스로가 더는 단순히 은퇴한 노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게임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전장을 발견한 연구자이자 한 시대의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 된 느낌이 들었죠. 제 방송이 나간 후 제가 했던 모든 발언들은 그야말로 큰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말을 곱씹으며 한국 e스포츠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말한 가장 무서운 군대는 한국의 PC방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국 국방부와 군사전략연구소에서도 제 발언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심도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전투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것 같아. 특히 한국의 게이머들이 보여준 빠른 판단력, 전술적 사고, 협업 능력은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하네. 그리고 한국의 e스포츠 환경과 미군의 전술 훈련을 비교해보니 게임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긴 하겠어. 놀라운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일부는 한국 게이머들의 사고방식과 전술적 접근법이 현대전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 서구권의 게이머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국 게이머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이제야 알겠네. 만나면 맨날 죽는 이유가 따로 있었군. PC방에서 전략을 배우는 나라라니 무섭다 정말. 미국에도 저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해외 게이머들은 한국의 e스포츠 역사, 프로게이머들의 훈련 과정, 그리고 PC방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스트리머들은 한국의 PC방에서 게임하는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기도 했죠.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반응이긴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제 인터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줬고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실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 군대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전술 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전술 훈련의 일부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도 게임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실제 한국의 PC방 방문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PC방을 체험해 보려는 움직임이 늘었습니다. e스포츠 관계자들은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도구로 인정받고 있어 매우 기쁘며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 중에 있습니다.
일부 방송국에서는 한국 게임 문화의 강점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하기도 하며 정말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제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게임이 새로운 시대의 전술 훈련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었고 제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어요. 제 한마디가 한국 게임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게임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의 PC방은 단순히 플레이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전투 실험장으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지 않을까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참 좋던 어느 날 저는 서재에서 조용히 회고록을 쓰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과 잉크가 마르지 않은 펜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손자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글을 이어나갔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자씩 그렇게 담아내고 있었죠. 나는 베트남에서 싸웠지만 가장 무서운 전투는 서울 강남역 PC방에서 본 것이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고 서재 안으로 손자가 들어와 물었죠. 할아버지 또 전쟁 이야기 쓰고 있어요. 근데 PC방이면 게임하는 곳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손자를 보며 살짝 미소를 보이고 말했어요. 아니,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야. 그래, 맞아. 게임하는 곳 PC방. 그런데 할아버지는 거기서 진짜 전쟁이 뭔지 다시 배웠거든. 한국의 젊은이들은 PC방에서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구성하고 순간의 판단으로 전황을 바꾸는 진짜 전사들이었지.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 제 말에 손자는 한참 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손자에게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니 고민도 없이 총과 군인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손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략이야. 무턱대고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팀원과 협력하며 타이밍을 계산해야 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있더구나. 게임을 마치 일종의 훈련처럼 말이야. 그렇게 저는 손자에게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이내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PC방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죠.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공간, 어두운 조명 속에서 빛나는 모니터 화면과 그 앞에서 마우스를 움켜쥐고 전략적으로 싸우는 젊은이들, 그들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저는 스타크래프트 경기장에서 봤던 한 장면도 떠올렸어요. 그것은 바로 결승전이었고 전설적인 한국 프로게이머가 경기를 펼치고 있었죠. 그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 정밀한 타격을 가했죠. 저는 바로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건 군인의 명확한 움직임이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을 거친 사람만이 저렇게 확신을 갖고 싸울 수 있는 거지.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에 몰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의 문화이자 정신력이 담긴 훈련인 거죠. 그리하여 마지막 문장을 남겨두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다만 총 대신 마우스를, 전쟁터 대신 모니터를 마주하고 있을 뿐. 그렇게 펜을 내려놓으며 한동안 제 회고록을 바라봤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새로운 전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 전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미래의 전사들은 지금도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게임을 한다고 비춰질지 몰라도 그 안에서 세계를 바꿀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PC방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2024년 10월 13일 날 도착했던 일본인 다나카 켄지 씨의 사연입니다. 매독이 퍼지고 있는 일본을 떠나 한국 여자를 꼬시겠다며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하러 온 일본 양아치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을 혐오하는 격투기 선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뼛속까지 무시했던 한국에 온 뒤 생에 다시는 없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켄지, 올해로 26살인 일본 남자입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격투기를 시작했어요. 또래에 비해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있었던 저는 코치님으로부터 다나카, 프로 선수가 되면 대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부모님은 제가 훌륭한 격투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코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일 같이 체육관에 나가 훈련을 했죠. 그에 맞춰 제 실력은 쑥쑥 늘어갔고 그렇게 저는 언젠가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꿈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는 2012년 K1 라이징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6이 열렸는데 일본 격투기계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던 우메노 겐지 선수가 출전했죠. 우메노 선수는 당시 중학생이던 제게 존경스러운 롤모델이자 가장 강력한 파이터였어요. 그의 파워, 타격 스킬,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위압감까지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저는 우메노 선수를 보며 언젠가는 그와 같은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날 우메노 선수의 상대 선수로 등장한 한국 선수 이찬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말았죠.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이찬형이라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무명의 한국 선수에게 제 우상인 우메노 선수가 패배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글쎄, 이찬영 선수가 우메노 선수를 무섭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괴력의 발차기와 핵펀치를 날려대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차갑고 무자비한 악마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던 관객들도 놀란 것인지 숨소리 하나도 제대로 내지 못했죠. 이찬영 선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링을 장악했어요. 우메노 선수는 어떻게든 이찬영 선수를 이기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우메노 선수는 이찬영 선수가 날린 악마의 힘이 깃든 펀치에 KO패를 당하고 말았고 그 모습은 저를 포함해 일본의 격투기 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찬영 선수가 일본 선수를 때려 눕히고 챔피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성현이라는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는 라이즈 91 라이트급에서 당시 챔피언이었던 유키 타구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코리안 몬스터에 등극했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게 진짜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유키 선수는 강력한 로우킥으로 상대 선수의 다리를 아작내버리는 괴물 같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성현 선수는 그보다 더한 괴물이었어요. 한국의 이성현 선수는 정교하면서도 파격적인 타격으로 유키 선수를 무너뜨렸죠. 특히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은 정말이지 예술의 경지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킥의 타이밍과 각도, 파괴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게다가 이성현 선수는 체력까지 좋았어요. 그는 아무리 긴 라운드라도 지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죠. 정말이지 진짜 괴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경외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저 괴물 같은 한국 선수들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지치지 않는 체력은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죠. 그렇게 격투기에 대한 제 열정은 점점 식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이렇게 만든 한국을 뼛속까지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격투기 유망주였던 저를 이렇게까지 좌절하게 만든 한국이 너무 싫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본 서점에 가득한 혐한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적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읽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혐한 책에는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훔쳐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읽으며 한국에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자 저는 혐한론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혐한 시위에까지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쓸데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전처럼 격투기 훈련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위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시위에 나가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과 힘껏 목소리를 높여 한국은 일본을 그만 따라해라. 한국은 일본에 오지 마라. 라고 외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절로 격투기 훈련을 멀리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며 저는 그저 그렇고 그런 격투기 선수가 되어갔죠. 유망주로 한 몸의 기대를 받았던 것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인 것처럼 저는 빠르게 퇴물이 되어갔어요. 부모님은 대체 혐한 시위가 뭐라고 커리어까지 망치며 그런 곳에다 힘을 쏟는 거냐며 저를 나무라셨지만 저는 사실 혐한 시위에 큰 뜻을 품고 있었어요. 저라도 이렇게 혐한 시위를 계속하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한국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홀로 고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저는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낸 한국에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한국은 점점 더 잘 나가는 나라가 되어갔어요.
언젠가부터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가 되었죠. 최근에 가장 황당했던 소식은 캄보디아 공주가 한국 아이돌이 되겠다며 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공주는 예쁘장한 얼굴과 귀티 나는 미모로 왕실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자신의 롤모델이 블랙핑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물론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해 한국에 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우리 일본의 아이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고작 한국 아이돌이라니 대체 그 공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지 제정신인 것은 맞나 싶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죠. 만약 우리 일본의 공주님이 그런 짓을 했다면 저는 물론이고 전 일본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텐데 말이에요. 캄보디아는 후진국이니 같은 후진국들이 잘들 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짜증나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생각 없는 어떤 일본인들이 한국을 열성적으로 좋아해대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비빔밥이 소울푸드라고 불리며 일본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하고 있죠. 거리마다 한국 음식점이 들어서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선 일본 사람들을 보며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일본에도 맛있고 훌륭한 전통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 자랑스러운 일본 음식을 외면하고 한국 음식 따위를 찾을 수 있는지 진짜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어떤 일본 여자들은 한국을 여행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 집에서 일부러 한국인처럼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매일 한국말을 쓰며 한국인 코스프레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일본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나 싶고 세상에 좋아할 게 없어서 한국을 좋아하나 싶었죠. 그나마 제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은 일본의 만화였는데 일본 만화는 예전부터 퀄리티가 높고 작품성이 훌륭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왔죠. 한국인들도 일본 만화라면 사족을 못 썼으니 저는 거기에 약간이지만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일본 만화의 위상을 넘어서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알아보니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하면서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가진 한국이 일본 만화 시장에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같은 한국의 플랫폼들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앱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 일본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스러운 웹툰을 그리거나 작품의 배경을 한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일본 만화가들은 한국을 베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열등감이 치솟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뒤처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었는데 그랬던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열등감에 찌들어가던 어느 날 혐한 시위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제게 한국 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아니,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다니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친구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고 하더니 솔깃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한국에 헌팅을 하러 가자는 것이었죠. 들어보니 요즘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을 공략하러 한국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여자들을 유혹하며 역시 일본 남자가 한국 남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었고요. 게다가 요즘 일본에서는 매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하고 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한국 여자들이 일본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하니 저는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가서 한번 방탕하게 놀아보기로 했어요. 후진국 여자 한두 명 꼬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닐 것이고 저는 이 기회에 자존감이나 실컷 올리고 오자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끽해봐야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뒤집어지고 말았죠. 서울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들이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디지털 광고판과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들고 다니는 고가의 최신형 휴대폰들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더군요. 물론 일본에도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도쿄의 빌딩 숲이 있지만 서울은 한 차원 다른 미래 도시 같았어요. 일본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강한데 한국은 모든 것이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한국은 아주 작은 가게에도 대부분 무인 단말기와
QR코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와 일본 친구들은 이런 기계들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주문 하나를 하는데도 버벅거렸죠. 어떻게 겨우 주문을 마치고 계산을 할 때도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지폐를 들고 어리버리하고 있자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모바일 페이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희가 어쩔 줄 모르고 난감해하자 그 직원은 국제 신용카드를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길래 저희는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들이 현금만 받는데 이곳은 오히려 현금을 받지 않는다니 당황스럽더군요. 뭔가 촌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가게는 종이 메뉴판 대신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았고 음식이 준비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군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메뉴판을 사용하고 주문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테이블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와 친구들이 한국이 갖춘 첨단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런 미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더군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저는 꼭 원시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신용카드를 넘어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일본인들은 아직도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니 이건 꼭 일본이 한국보다 진화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만 같아서 저는 굴욕적인 기분까지 들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절로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되었답니다. 꼭 부잣집 친구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놀러온 비렁뱅이가 된 것 같기도 했고 도시에 처음 방문한 시골쥐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강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외모에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까지도 넘사벽으로 잘생기고 예쁘다 보니 확실히 K-뷰티라는 것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죠. 인형처럼 예쁜 한국인들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며 한국 여자 유혹하기라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되새겼어요. 일단 저는 친구들과 강남 거리로 나가 헌팅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몇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저와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마치 모델처럼 늘씬하고 예쁜 한국 여자들을 보며 그녀들을 유혹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저와 친구들은 헌팅은 포기하고 광화문이나 구경하며 일본인의 우월감을 느껴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시절 조선 총독부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곳에 가서 과거 일본이 누리던 영광을 한번 느껴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끔찍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하필 타이밍이 왜 그랬던 것인지 저희가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마침 국군의 날 행사로 시가행진이 진행 중이었어요. 먼저 육군 의장대가 등장했는데 그들의 완벽한 제식 동작과 질서정연한 행진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죠.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의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 위에 괴물 같은 무기들이 실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무기들은 제 상상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현무5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보았을 때는 저는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죠. 현무5는 한 방에 지하 100m까지 뚫어버릴 수 있음은 물론 탄두 중량이 수톤에 사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해 저 괴물 같은 최강의 무기가 일본 열도 전역을 사거리에 포함시킨다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하자 저절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이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군사기지나 주요 전략 거점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우리 일본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한국이 현무5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현무6, 현무7, 현무8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 아득하게 벌어질 텐데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무기를 한국이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K2 전차의 위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K2가 아스팔트를 울리며 지나가는 소리는 꼭 천둥 같았는데 이건 일본의 구식 전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까지 하나하나가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그렇게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을 보며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니 공군 전투기들이 하늘을 멋지게 수놓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라고 했는데 이번 국군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비행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블랙 이글스는 하늘 위에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수놓았고 그걸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부러움이 가득했고요. 솔직히 말해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패전국 신세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 일본군은 한국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까지 진출하며 대제국을 건설한 바 있고 그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 일본의 발 아래 납작 엎드린 초라한 신세였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자위대를 창설해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었고 이에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일본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 군대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초라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채 용맹함을 뿜어내고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한국군을 보며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답니다. 분명 100년 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후진국이 이제는 이토록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저는 묘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본의 자위대는 최신 무기를 사들이며 몸집은 거대하게 불려놓았지만 그뿐이었죠. 일본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무5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격형 무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며 쉬지 않고 발전을 거듭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일본과의 격차를 벌려나가겠죠. 이런 생각이 들자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강대국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발 아래서 빌빌거리던 나약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강력하고 뛰어난 선진국이었죠. 게다가 요즘 우리 일본은 유명 AV 여배우들이 매독 양성 판정을 받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매독이 무섭게 퍼져나가는 중인데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 문화가 퍼져나가는 중이라니 정말이지 비교를 안 할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자존심이 박살난 채로 터벅터벅 힘없이 광화문 일대를 배회했어요. 한국 여자를 유혹하겠다는 저희의 계획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고 한 번쯤 보고 싶었던 조선총독부 건물 역시 한국인들이 박살내버린 지 이미 오래였으니 이제는 뭘 하면 좋을지 몰라 저희는 그저 걷고 또 걷기만 했죠. 그러다 한 친구가 할 것도 없는데 게임이나 하자고 하길래 저희는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e스포츠 강국답게 PC방도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모든 게임이 최상의 설정으로 구동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듯한 젊은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었죠.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한국의 e스포츠 저력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 역시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은 처음 본다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고 그렇게 저희는 언제 우울했었냐는 듯 한국 PC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사실 여기 모인 모두가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의 첨단 문명에 푹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그동안의 제 삶을 돌이켜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것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었더군요. 게다가 만약 일본의 격투기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격파당했을 때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훈련에 정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실력의 선수가 아닌 챔피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제 지난 시간들이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홀로 산책을 하다 우연히 보게 된 근처의 대형 태권도장을 찾았어요. 격투기 선수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한국의 전통 무예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태권도장의 사범님에게 제 신분을 밝힌 후 한번 대련을 해볼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러자 사범님은 호기심을 보이시며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무술로 대련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저는 아무리 그동안 제가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평생 격투기를 해왔으니 태권도 사범과 비등하게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련에 들어가자 저는 한국 사범의 발차기에 맥없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전모와 방호복을 입지 않았더라면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발차기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저도 격투기 선수로서 발차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한국 사범의 발차기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보여주었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발차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한국 사범은 자신감 넘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 무술들을 대상으로 발차기 위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라데나 무에타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 태권도는 몸의 회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의 타격 부위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계산된 무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옛날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에 대항해 스스로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태권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어요. 태권도가 다른 무술보다 강력한 데에는 분명 한국인들의 그런 의지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참고로 저희의 대화는 사범님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의 자동 번역 기능을 이용했는데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일본어를 몰랐던 사범님과도 정말 손쉽고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더군요. 저는 사범님의 말을 듣고 왜 한국 이찬영 선수의 펀치에 그토록 강력한 파워가 실렸는지 또 왜 이성현 선수의 로우킥이 그토록 치명적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 대부분 태권도를 배운다고 하던데 아마 이찬영 선수와 이성현 선수도 분명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을 테고 그 덕에 그렇게나 강력한 힘과 의지를 갖게 된 것이겠죠. 그렇게 태권도장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에도 가라테라는 고유 무술이 있지만 가라테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격투기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격투기의 수준 차이가 생각보다 크구나 싶어서 왠지 모를 우울감까지 들 정도였답니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해온 나라였더군요. 한국의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아무리 늦은 밤 시간이라도 사람들이 지쳐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는 바로 저 눈빛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개선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안 나는 그리고 일본은 대체 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에 와서 유유자적하며 여자들이나 꼬셔보려 했던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불철주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하고도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을 무시하며 쉽게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그동안 미워해왔다는 것도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읽어온 혐한 서적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앞뒤가 다르고 천박하며 상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또 한국이 일본을 따라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사람들이며 건물이며 문화까지 모든 것이 세련됨 그 자체였고 한국 사람들 특성상 정체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따라할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오해로 한국을 미워하며 제 커리어까지 망쳐왔던 것인데 참 대체 왜 그랬던 것인지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차라리 진작 한국에 왔다면, 그래서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목격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저는 20대 중반으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하기에는 꽤나 늦은 시기였으니 이 깨달음은 정말 너무 뼈아픈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죠. 왜 한국을 평소 싫어하거나 동경하지 않았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만 여행 갔다 오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오는지 저는 그 마법을 직접 경험했고 저 역시 일본의 젊은이답게 그 마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혐한들이 점점 한국 문화에 빠지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을 보며 말세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 이유가 왜인지 100%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왜인지 하루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 다시 격투기 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국에서 더 놀다 가자는 만류도 뿌리치고 혼자서 얼른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느낀 자극은 깊은 여운으로 남아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격투기 훈련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코치는 그런 저를 보더니 다나카, 너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라고 말하며 놀라워 하더군요. 예전에 저는 뭘 해도 시큰둥하고 불만만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체육관에서 제일 성실한 선수가 되었죠. 물론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부터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어린 날 제 목표였던 언젠가 격투기로 세계의 정상에 서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제 부모님은 마치 제가 격투기 유망주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달라진 저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냐면서 이럴 거라면 앞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한국에 다녀오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던 어느 날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이 현무6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뉴스에서는 현무 시리즈를 보유한 한국은 이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강함이 단순히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끝없이 나아가는 끈기와 열정이었죠. 저 역시 그런 한국인들을 본받아 앞으로 격투기 선수로서의 하루하루 나아지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도 이찬영 선수의 냉철함과 이성현 선수의 완벽한 기술을 가질 수 있겠죠? 언젠가 링 위에서 한국 선수들과 맞붙는 그 날을 기다리며 꿈을 위해 정진해보겠습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저를 용서해주세요. 미안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 별로 안 싫어하는데 뭔가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